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저는 원래요 추리소설 매니아예요. 어릴 때부터 홈즈 전집이라든가 류팽 전집,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는 거의 전집, 제가 미스 마플 쪽은 조금 덜 좋아해서 주로 이제 에르큘 포아로 쪽을 사서 모으다 보니까 다가 아니라 거의 전집을 사서 모으기도 했습니다. 추리소설 중에 정말 정통파 추리소설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추리소설 매니아인 저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아가사 크리스티, 그 중에서도 에르큘 포아로 시리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홈즈만 해도요 액션이 좀 있죠. 심지어 약간의 로맨스적 요소도 있습니다. 아이린 애들러에 대한 홈즈의 감정 같은 것들인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 없이요 추리만 등장하는 것이 에르큘 포아로 시리즈입니다. 회색 뇌세포만 써서 앉아서 생각만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라고 해서 안락의자형 탐정이라고도 불리죠. 에르큘 포아로가 나온 추리소설 중 재미있고 반전이 충격적인 책 3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먼저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죠.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것이 ABC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있겠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은요 영화로도 자주 제작이 되는데요, 그건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은 추리의 스킬보다는 살인의 동기나 인간의 욕망 같은 것들이 제대로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들은요 어떻게 살인이 일어났나 이게 중요한 과제라면,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은 왜 살인이 일어났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에르큘 포아로도요 종종 심리적인 추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수법은 저 사람의 성격과 맞지 않아 하는 식인 거죠. 1974년에 영국에서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당시 007 영화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숀 코네리가 나오는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이 영화화될 때는 초호화 캐스팅이 관례처럼 되어버렸어요. 2017년 개봉된 영화 바로 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인데요, 여기에서도 조니 뎁이나 윌리엄 데포, 미셸 파이퍼, 주디 덴치, 페넬로페 크루즈 등 초호화 캐스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PL 아닙니다. 정말 그냥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줄거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추리소설을 직접 읽어보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전을 미리 알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상황과 결말을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아직 모르시는데 책을 직접 읽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 라고 하면은 다 거기서 멈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요 이스탄불에서 파리를 넘어서 칼레안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스탄불에서 파리까지 갔다가 칼레까지 가는, 여기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열차 노선입니다. 1882년 시작해서요 2009년에 운행이 종료되긴 했지만 한때는 초호화 침대 열차로 이름을 날린 노선입니다. 이 사건은요 에르큘 포아로가 바로 이 기차를 타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포아로에게 자신이 협박받고 있다면서 경호를 부탁한 라쳇이라는 사람이요 한밤중에 눈 때문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포아로와 조수 역할을 해주는 그의 친구이자 침대회사 중역인 부크, 그리고 옆 객차에 있던 의사를 빼면 용의자는 같은 침대 칸에 있던 승객 12명과 그리고 차장 1명, 이렇게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적도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친분도 없는 이 13명의 사람들이 모두 알리바이가 있는 겁니다. 서로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파이프 소재기나 손수건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가짜 차장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주황색 잠옷을 입은 여자에 대한 증언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증거들이요 왠지 너무 투머치해요. 증거가 너무 넘쳐서 사실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만 포아로는요 범인이 태우려고 했던 종이를 복원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죽은 피해자가요 암스트롱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스트롱 사건은 미국 명문가의 귀여운 여자아이를 유괴해서요 거액을 받아간 범인이 끝내 아이를 죽인 잔인무도한 범죄였습니다. 사실 돈을 뜯어낼 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 사건에 충격받은 암스트롱 부부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트 특급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라쳇이요. 사실은 그 암스트롱 사건의 범인인 카세티로 밝혀진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라쳇은요. 유유히 부를 누리며 그 후 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범인의 동기는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 승객 중에 암스트롱 사건의 관련자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혹시 책을 직접 보실 예정이어서 반전을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웬만하면 보세요. 그렇게 미뤄뒀다가 90%는 책을 따로 안 보시거든요. 놀랍게도요, 승객 12명과 차장까지, 그러니까 총 13명 전원이요, 암스트롱 사건의 관계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둘씩 암스트롱 부인의 여동생, 암스트롱 부인의 어머니, 그때 집안의 운전사, 요리사, 가정교사, 친구, 이런 것들로 밝혀집니다. 모두가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결론 역시 상식을 깹니다. 이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라쳇을 칼로 찔렀던 것이에요. 상처가 12개였으니까 누가 범인인가가 아니라 누가 찌르지 않은 한 사람인가, 이게 오히려 문제였죠. 그 사람은 암스트롱 부인의 여동생이었던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마음 약한 그녀를 대신해서 안드레니 백작이 범행에 나선 거였어요. 하지만 에르큘 포아로는요, 정의감에 불타고 원리 원칙에 충실한 탐정이라기보다는요, 인간적이고 유연함을 발휘할 줄 아는 탐정이었습니다. 포아로는 열차 회사의 중역인 부크와 의사에게 이러한 설명과 또 하나 범인이 외부인이고 결국 도망쳤다는 설명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외부인의 범행이었다는 설명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결론을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법과 원칙을 생각하면 탐정이 범인을 눈감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추리소설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라쳇 같은 인간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걸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배심원을 상징하는 숫자인 이 12명의 범행이 아니었다면 범법자인 라쳇은요, 여전히 그 누구보다 호화롭게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도덕하게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법과 정치는 오히려 이들의 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적인 복수가 맞는 것인가? 공권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공권력의 비호를 받는다면 그때는 이런 일탈이 오히려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닐까? 조금 헷갈려지기도 합니다. 지구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아로의 행동은 맞는 것이었을까요? 어찌되었건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이 아직도 인기 있는 것은 에르큘 포아로의 논리적인 추리하는 그런 모습도 좋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심리와 감정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추리 만화의 양대 산맥이요, 명탐정 코난과 소년탐정 김전일 있잖아요. 그런데 명탐정 코난은 셜록 홈즈를 오마주한 작품이고요, 소년탐정 김전일이요, 에르큘 포아로를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추리쇼를 벌이고요, 신체 능력 없는 탐정이 머리만 쓰고 하는 식으로 에르큘 포아로의 행동을 김전일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원칙과 감성에 모두 맞는 행동입니다. 망설임 없이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